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F1 그랑프리, 마이애미 그랑프리 프리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F1도 그렇고 왼쪽입니다. FIA도 그렇고 오른쪽입니다. F1이 오랜만에 돌아온다는 것. 다음 정찰역은 마이애미 역입니다. It is back 곤, 바콘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마이애미에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마이애미 하면 역시 오른쪽은 FIA, 마이애미한 분위기를 잘 그려놓은, 또 요즘 시즌 초반 잘 나가고 있는 알핀차로, 그리고 최근에 쇼런을 했던 콜라핀토의 노란색 카메라가 보이는 알핀차를 세워놓은 분홍색 자주 사용하는 마이애미 되겠습니다. 왼쪽 F1 이미지를 보면 왜 이 세 명일까요? 최근 마이애미 그랑프리 우승자 피아스트리, 왼쪽에 유일하게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2경기를 우승했던 마이애미 그랑프리 최다승 베르스타펜, 오른쪽 올 시즌 최근 우승자이자 최다승 드라이버 키미 안토넬리로 라인업을 작성한 이 이미지에서 많은 게 느껴지고, 미국에서 펼쳐지는 3경기 중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가 살짝 껴있죠. 왼쪽을 보시면 이 마이애미 그랑프리의 모든 것 있습니다. 이번 주 스프린트가 편성된 AFC에 해당하는 주말이기 때문에 33포인트 걸려 있고요. 그 다음 57랩 동안 19개 코너를 달리게 되고, 랩 레코드는 베르스타펜이 2023년에 수립했던 1분 29초 708인데, 그리고 여태까지 3명의 우승자가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2번,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2024, 2025년에 우승을 했고, 노리스의 2024년 우승은 노리스의 첫 번째 F1 그랑프리 우승이었습니다. 딱 4년 했죠. 자, 이제 마이애미 그랑프리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프리뷰 끝 하면 안 되겠죠. 자, 저 왼쪽 이미지가 거의 프리뷰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저의 주간 리뷰가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 홈 레이스가 2팀이 있습니다. 홈 드라이버는 이제 없어졌지만, 사전트 나올 때마다 사전트 집이 가까워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스와 캐딜락 2팀의 홈 레이스가 되겠고요. 하스는 일본에서 이제 타이틀 스폰서가 된 TGR, 토요타 가주 레이싱을 내세워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캐딜락이 주목을 받는 게 되겠고, 뭐 이런 건 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살짝 이제 미국 팀 색깔에서 일본 팀 색깔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 팀은 공식적으로 미국 팀이고,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이틀 스폰서만 일본을 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캐딜락이 특별한 리버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캐딜락은 흑백이죠. 리버리 흑백이지만 리어윙에 성조기에 있는 다른 색깔 2개 써줬고요. USA 써줬습니다. 정말 미국하죠. 그리고 성조기를 흑백으로 차체 이곳저곳에 심어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엔진 커버 뒤쪽으로 번개치는 듯한 성조기에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가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윙에 엄청난 수의 스타를 박아놨습니다. 자, 일단 리버리 디자인에서는 캐딜락이 올해 최상위권 팀 중에 하나죠. F1에서 정말 이쁩니다. 역시 흑백 단순한 멋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다 맞추고, 타미 힐피겨가 색깔 살려가지고 딱 들어가 있으니까 광고 진짜 잘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페라리 HP도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2022년부터 마이애미에서 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어딨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 있죠? 지도를 보시면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 혹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 노래 잘하는 혹 맨 아래쪽에 마이애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의 공식 명칭은 포뮬러1 크립토닷컴 마이애미 그랑프리 2026입니다. 네, 2026 크립토닷컴 마이애미 그랑프리고요. 네, 올해 24라운드 중에 4라운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22라운드 중에 4라운드라고 표기할 날이 곧 오겠죠. 예, 올해 2경기는 취소가 됐는데 2경기 추가는 절대 없습니다라고 못이 박히면 22로 바꿀 겁니다. 사실은 은근슬쩍 대회를 하반기에 편성을 해보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저희 90% 이상 확률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와 바레인, 특히 마이애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막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래서 아직은 22라운드 편성으로 못이 박힌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FC입니다. 아시아 풋볼 챔피언십 아니죠. 얼터너티브 포맷 컴피티션 되겠습니다. 저게 뭔 소린가요? 스프린트 주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주말이 아니다. 비정상 주말이다. 그게 얼터너티브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개최 일자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전날 밤. 극장에서 영화 예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새벽 1시면 25시 이렇게 팔잖아요. 5월 1일 25시 티켓이면 실제 상영 시간은 5월 2일 오전 1시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5월 1일, 2일, 3일인데 한국은 사실 하루씩 더 해야 됩니다. 새벽으로 넘어가니까. 자, 마이애미 그랑프리 지난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스프린트에서는 안토넬리가 또 포를 땄었습니다만 또 스프린트 내용에서는 노리스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스프린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거였죠. 사실 중계를 시작할 때 왜 르클레 없지? 라고 놀라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는 스프린트 전에 정찰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찰랩에 사고 난다는 것 올해 호주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가 보여줬었죠. 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는 어땠을까요? 퀄리파잉에서는 또 베르스타펜이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레이스는 피아스트리였어요. 4명이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스프린트 폴과 스프린트 우승, 그 다음 퀄리파잉에서의 레이스 폴과 레이스 우승이 다 다른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이스가 뭐 초반은 나름 좀 괜찮았지만 후반 진행이 좀 너무 그 뭐랄까요? 프로세셔널,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진행이 됐는데 앞부분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역시 레고 레이스가 아니었나. 네, 많은 사고와 함께 차가 파손되고 레고 조각들이 뒹구는 아주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스프린트는 이제 빼고 얘기하고 퀄리파잉과 레이스 내용만 좀 살펴보면 퀄리파잉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레드불, 맥라렌, 메르세데스 세 팀의 드라이버의 시간 차이 1, 2, 3위의 시간 차이가 단 0.067초 차이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정말 재미있는 퀄리파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레이스에서는 제법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법 순위가 바뀌어서 피아스트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노리스가 2위, 러셀이 3위입니다. 이상하게 이 앞에는 베르스타펜, 노리스, 안토넬리가 퀄리파잉에서 1, 2, 3위였는데 노리스만 제자리고 베르스타펜과 안토넬리는 어쩐지 4위와 6위로 내려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경기를 보시면 다들 아실만한 건수가 있었죠. 특히 저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2번 나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가 원스탑 우승 전략으로 사용이 됐었고 완주자는 16명이었습니다. 나름 변수가 많았던 경기가 저거 DNS4 아닙니다. 틀린 거 하나 찾았다. 저건 오늘 한 건 아니지만 DNS 없었죠. DNS 없습니다. 저 DNS4가 왜 나오나. 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DNF의 4를 썼어야 되는데 DNS의 4를 썼네요. 4 슬래시 언더바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최다승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애미 그랑프리의 최다승 드라이버는 이 최초래. 최첨이 아니죠. 최초의 마이애미 그랑프리 포함해서 초반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다 우승을 차지했던 베르스타펜이 2승. 나머지가 1승 2명이니까 자연스럽게 2승이 최다승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올해 노리스나 피아스트리가 우승을 차지하면 이제 동률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드라이버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베르스타펜의 최다승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다승 컨스트럭터로 치면 베르스타펜이 혼자 2승을 했지만 우리 맥클라렌의 2명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팀으로는 같은 팀에서 레드불 2승, 맥라렌 2승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요거 생각해 보신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스프린트 빼고요. 스프린트는 한번 예외가 있지만 4차례의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폴스터가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은근히 마이애미 그랑프리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면서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곳인데 우승과는 약간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종의 어떤 이슈들이 다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변수가 아닌 변수들이 많이 터질 수 있겠다 싶은 거고, 피스탑 타이밍 잘못 잡으면, 특히 세이프티카, 그놈의 세이프티카가 피스탑 타이밍에 영향을 주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꼭 한 번씩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퀄리파잉에서 폴을 못 딸 드라이버가 폴을 따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슈가 많습니다. 최근 퀄리파잉에서의 기록을 보면 베르스타펜이 2022, 2023 우승자입니다. 2024, 2025년은 베르스타펜 우승을 못했어요. 하지만 퀄리파잉은 반대죠. 네, 이러니까 폴 포지션에서 우승한 드라이버가 없겠죠.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우승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 페라리는 우승이 없고요. 근데 페라리 드라이버들의 이름이 좀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메르세데스도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이애미 그랑프리의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면 서킷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킷,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제 헤르만 틸케와 그의 회사가 F1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었죠. 네,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라는 회사가, 그 에이펙스 그랑프리 아니고요. 이 회사가 디자인하는 서킷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오픈을 했고 현재 레이아웃이고요. F1 챔피언십 그랑프리도 딱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서킷 이름에 오토드롬이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저게 이제 서킷 이름에 따라 오토드롬이라는 이름을 쓰는 서킷들이 있는데 가 안 들어가는 서킷이 있고 들어가는 서킷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가든, 플로리다 말린스의 홈구장,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가 여기입니다. 5월 첫 주죠. 어쨌든 현지 시간이라도 1, 2, 3일이니까 5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28.2도의 평균 최고 기온. 높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최저 기온도 23.1도고 평균 강수량 125mm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평균 강수량 125mm. 특히 이제 플로리다의 위치, 마이애미의 위치를 생각하면 강우 확률을 살짝 무시하고, 무슨 뭐 영국이나 뭐 스파 프랑코샹처럼 뭐 난 모르겠고 비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동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뜬금포가 좀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좀 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일요일에 그래서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UTC 마이너스 공사. 마이너스 공사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가 플러스 공구죠. 그러니까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DST, 그러니까 썸머타임 기준입니다. 현재 썸머타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3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계산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뭐 계산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13시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새벽 1시에 한다는 얘기는 현지는 12시구나. 낮 12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의 서킷 맵입니다. 굉장히 긴 스트레이트 모드 존 3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버테이크 디텍션은 18번 코너 지나서가 아니라 17번 코너 지나서 디텍션을 합니다. 굉장히 느린 구간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배치가 된 거고요. 특별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모드 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바로 비교해봐야 느낌이 오겠죠. 원래 DRS 존이랑 어떻게 다른가. 저 보라색이 DRS 존입니다. 약간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보라색이 DRS 존이고 초록색이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16번 코너 지나서 혹은 8번 코너 지나서 처음 스트레이트 모드 존에 들어갈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추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공기역학적으로 드래그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치되는 게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라는 의미에서 길게 잡아도 되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위험하지 않을 때, 저 애매하게 8번 코너 나오자마자 배치를 안 한 이유가 8번 코너 돌아서 나갈 때 은근히 위험할 때가 많고요. 사실 사고가 몇 번 크게 났었죠. 가속을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들어가기 전에 8번 코너 빠져나오면서 은근 벽에 부딪히면 여기 이제 비상설 서킷이고 사실상 스트리트 서킷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간 많기 때문에 방호벽이 바짝 붙어 있고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밀어 놓은 겁니다. 주요 가속 구간은 사실상 전부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3번 코너, 2번 코너 빠져나올 때부터 4번 코너 들어갈 때까지도 어느 정도 제법 가속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4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화살표 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번 코너 생각보다 브레이킹 강하게 밟고 예전에 DRS 있을 때 여기 추월 포인트로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추월 방어를 하는 차들과 치열한 배틀,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거나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 7번 코너도 매우 중요한, 여기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를 제법 많이 줄이는 곳이 또 7번 코너의 브레이킹 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개의 강한 브레이킹 존이 가장 강한 브레이킹 존이 될 텐데 이 11번 두 번째로 강한 브레이킹 존입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아주 많은 추월 경쟁, 추월 시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한 놈이 있죠. 이놈 17번 코너 여기는 시속 315km에서 75km 정도, 이런 거는 다 근사 값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기도 하고 올해 파워 유닛 운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속 240km가 줄어들 수 있다. 어마어마한 브레이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한 곳으로는 여기 14번 생각보다 강해요. 이게 여기에서 시속 120km 정도 줄이는데 이게 시속 110km 정도가 줄어듭니다. 편차로. 물론 290에서 170과 180에서 70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 14번이 은근 속도를 줄이는데 여기가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정말 특색이 없는 마이애미에서 그나마 특색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또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높이 변화도 있고 블라인드 코너에 소세지 연석 밟고 튀고 차가 흐트러지기 정말 좋은 곳에 브레이킹 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브레이킹 존이 있으니까 사실 또 흐트러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 16번 코너는 브레이킹 양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원래가 느린 곳에서 브레이킹을 하니까. 그런데 다음 이 매우 강한 가속 구간이 뒤따르기 때문에 길고
똑바로 펼쳐져 있는 가속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똑바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 꺾이죠. 어쨌든 사실상 똑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코너를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코너 공략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위치에 있죠. 자, 이제 섹터 1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섹터 1에 영향을 주는 DRS 존은 하나가 있고요. 피니시 라인과 스타트 라인이 섹터 1에 걸쳐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은 당연히 섹터 3랑도 공유를 하고요. 스타트 라인이 여기 있고, 자, 또 역시 제 방송이니까 남들 안 하는 거 가지고 와야겠죠. 스타트에서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F1 2026 시즌 이런 거 정리하는 방송 어디서 잘 없죠. 이거 해외에서도 잘 안 할 텐데, 뭐 이것도 한 거 아니야? F1 공식 샘 콜린스가 했을 것 같은. 어쨌든 첫 코너까지 그래서 얼마나 먼데. 네, 그걸 비교를 해봐야죠. 보시면 마이애미 320m가 상위권이에요. 깁니다. 물론 여기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서킷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버스톤 첫 코너에서 브레이크 안 밟죠. 네, 브레이킹 존까지의 거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에비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다. 실버스톤은. 그래서 260m가 짧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 320m 마이애미 길다. 우리가 올해 경기를 봤던 데가 멜버른, 상하이, 스즈카잖아요. 그 것들보다 다 길죠. 그런데 상하이나 스즈카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뭐 10m, 30m 정도 차이 나니까 40m 정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하이와 스즈카의 첫 코너는 또 완벽한 풀 브레이킹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애미는 풀 브레이킹입니다. 즉, 네, 첫 코너에서 승부가 조금 더 과격하게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너까지의 거리가 제법 길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다음 경기인 몬트리올에서의 캐나다 그랑프리와 그 다음 경기엔 모나코 그랑프리는 매우 짧아요. 모나코는 당연, 네, 뒤에서 이릅니다. 가장 짧죠. 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스파프랑코샹도 짧죠. 스파프랑코샹은 스타트 직후에 드래그 레이싱을 하던데요. 그게 첫 코너 지난 다음에 첫 코너에서 리셋하고, 네, 캐멜 스트레이트에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고, 어쨌든 바르셀로나라는 아주 큰 형님이 오시기 전에 마이애미가 굉장히 긴, 예, 첫 코너까지의 질주가 펼쳐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자, 이 피스트레이트에 제가 또 사진도 살짝 가져와 가지고, 예,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피스트레이트, 피트 건물과 그 뒤에 있는 하드락 스타디움, 하드락 카페 아니고요. 자, 하드락 스타디움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드락 스타디움에 이제 패독처럼 구성이 되고 앞에 피트 건물 있고요. 이런 피스트레이트에서 스타팅 그리드가 보이죠? 여기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첫 코너부터 1, 2, 3번 코너를 바라보는 모습인데, 1번 코너에서 무작정 레이트 브레이킹만 한다고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2번, 3번이 약간 W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뇌 빼고 추월 시도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구조 되겠습니다. 저렇게 W로 만들어 놓으면, 예, 여러 가지 또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S는 또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6번 코너, 7번 코너 쪽에서 4번, 5번 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곳이 4번 코너, 밑에 뭐 중간쯤 있는 것이 5번 코너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코너, 5번 코너, 이곳이, 예, 은근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코너까지 어느 정도 가속을 했다가 속도를 애매하게 빼면서 달리는, 그러니까 풀 브레이킹이나 풀 스로틀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쉬워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꽉 밟는 걸 누가 못해. 그런데 적당히 밟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어렵잖아요. 일단 말부터 어렵죠. 답을 찾아야 되죠, 드라이버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애매하게 빠르게 달려야 되는 구간들이 어렵다.
제일 애매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뭐 바닥이 닿는 일, 이거는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라 많이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짜 또 다른 이유로 바닥이 닿거나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7번 코너에서 크게 돌면서 8번 코너에서 애매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또 나름 강한 브레이킹 존, 예, 7번 코너 되겠고요. 거기서 8번 코너 빠져나갈 때 은근 빠르게 가속하려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번 코너에서 11번 코너까지의 가속 구간이 마이애미에서 가속 구간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가장 긴 가속 구간을 앞두고 꼭 필요한 건 뭘까요? 항상 그 전에 마지막 코너를 잘 공략해야 된다. 빠져나오는 탈출 속도가 가장 긴 가속 구간의 최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8번 코너를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무리를 하다가, 예, 선을 안 넘으면 괜찮은데 선을, 예, 줄타기를 하다가, 예, 그 선을 넘어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 2입니다. 예, 섹터 2는 앞부분은 가장 긴, 마이애미에서 가장 긴 가속 구간,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 있는, 예, 구간이 있다가 뒷부분은 마이애미에 유일하게 변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난무난하고 특징이 없다가 마이애미의 특징이라면, 하지만 예외인 곳도 있다. 어디? 예, 12, 13, 14, 15, 16번 여기입니다. 이걸 또 밑에서 보면 이게 긴 가속 구간을 지나서 11번 코너, 여기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11번 코너가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보이는 지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가속 구간을 쭉 와서 여기가 11번 코너예요. 그런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 라인. 자, 이 11번 코너로 향하는 라인은 브레이킹 존 전에 갑자기 왼쪽으로 휩니다. 안 그래도 왼쪽 앞바퀴가 좀 땅과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예, 11번 코너의 코너 모양 자체도 그런데 들어갈 때 이미 오른쪽으로 하중을 살짝 더 밀어주고 들어가 버리는, 생각보다 브레이킹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월 시도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쉬운 추월 시도가 아니게 돼 버립니다. 속도 차이는 분명히 날 거라서 코너에서 브레이킹으로 추월하는 게 아니라 힘 차이로 추월하면 정말 손쉽게 추월이 될 거예요. 올해 아무리 이번에 규정 변경이 있더라도 저 긴 가속 구간을 생각하면 스트레이트 중에 추월을 하면 쉬울 건데 코너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게 11번입니다. 그리고 11번 코너를 지나고 나서 이게 11번과 12번인데 이런 복합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 2, 3번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더라도, 즉 뇌 빼고 추월 시도하면 그 추월은 완성되지 않고 다시 재추월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 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내준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드라이버들이 설마 뇌를 빼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뇌 빼고 추월 시도하는 것처럼, 예, 바보 같은 추월 시도를 했다가 왜 그걸 지금 추월 시도를 해서 뺏기냐라고 탓하게 만드는, 사실은 아님. 사실은 상대방이 너무 잘 그렇게 그쪽으로 구멍을 파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 거지 모르고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하지만 이제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코너 추월했다가 재추월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11번 코너에 추월하지 말란 뜻 절대 아니죠.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자리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고, 그 또 하나의 변수가 저기 하드락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요. 여기가 트랙 바깥이거든요. 은근히 추월 시도하다가 공격이든 방어든 여기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여기 이 하드락이라는 검은 부분,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광고를 했나? 은근슬쩍 차들이 여기 많이 밟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월 시도가 스튜어드들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나, 과연 저렇게 나가서 이득을 얻지 않았나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피곤한 거니까 깔끔하게 추월 시도가 되고 심판 룸에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죠. 다음은 이제 14, 15, 16, 여기 이제 유일하게 변수가 있는 곳 중에서 높이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 위에 왜 저렇게 시야를 가리는 이상한 것들이 있나요? 원래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또 막아 놓죠. 그래서 경찰들이, 위에 교통경찰들이 길을 막아 놓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높이 차이가 있죠. 여기 벽이 있죠. 여기 이게 오르막으로 이제 슉 올라가 버립니다. 저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특히 높이 변화가 제법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안쪽으로 예전에 이제 소세지 넣었다 뺐다 했는데 올해는 있을까 없을까? 네. 죄송합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프랙티스가 겹쳤어요. 스프레 막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프랙티스 1, 네, 방송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있을까 없을까? 물론 프랙티스 1에 있다가 빠지는 경우들 있죠. 저 느린 코너에서 은근히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예, 변수도 많이 생기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느린 코너들을 잘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이곳으로 향하는 구간 자체에서도 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꽤 있고, 여기가 사실 택프로 베리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 설계면 택프로 베리어를 놓으면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그것도 문제겠다 싶은, 그래서 콘크리트 월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라인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섹터 2가 얘기할 거리가 갑자기 많아지게 됩니다. 섹터 2 후반에. 이것은 바로 아까 그 14, 15번, 16번 쪽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도로 있죠. 도로 몇 개는 이제 트랙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고가도로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서, 라인 정말 타이트하잖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붙어 와가지고 여기를 탁 해서 이 연석을 가로지르듯이 넘지는 말고 하면서 가고 싶은데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딱 이쪽 붙어 있으면 안 되죠. 16번 돌아갈 때 이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빨리 나오려고 해서 차들이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일로 밀려 나오지 않고 어정쩡한 위치를 지켜야 16번 코너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차들의 모습 잠깐 봤고요. 마지막 섹터입니다. 일단 마지막 섹터는 간단합니다. DRS 존 2개가 걸려 있고요. 네, 피스트레이트의 DRS 존이 살짝 걸치고 피니시 라인도, 네, 섹터 1과 공유를 하죠. 하지만 DRS 존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트레이트 모드 존. 오, 네, 이런 실수가. 스트레이트 모드 존, 예전 DRS 존도 겹쳤지만, 예, 이번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더 길어요. 16번 코너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스트레이트 모드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번 코너에서 17번 코너까지를 아주 길게 멀리서 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똑바른 길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휩니다. 조금 휘는 게, 이 화면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위에 고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 길하고 합류가 되고, 그 고가의 옆길로 차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미묘하게 옆으로 와서 합쳐집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 고가 내려오는 걸 합쳐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쭉 와서 굉장히 타이트한 코너로 속도를 확 줄이는 브레이킹이 중요한 곳이 되겠고요. 11번 코너 앞에도 그렇겠지만 올해 많은 에너지 충전을 위한 모종의 작업이 필요한, 예전에도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11번 코너로 향할 때나 17번 코너 가기 전에는 클리핑이 일어났어요. 클리핑이 일어나는 건 배터리가 소진돼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있던 곳이라, 올해 에너지가 모자라서 헉헉대는 시대에는 더더욱 좀 속도가 더 높게 올라갔다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장면이 있겠죠. 이번에 좀 규정 손댄 것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간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에 따라 살짝 차이는 나는데 17번 코너를 앞두고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가속에서 발을 떼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이전 기준이면. 근데 이제는 슈퍼 클리핑이 350kW까지 충전이 되니까 슈퍼 클리핑을 할 수 있는데, 그 슈퍼 클리핑을 이전 규정을 손보기 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시간상으로
4분의 1 혹은 3분의 1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1초를 슈퍼 클리핑을 할 거였으면 0.3초, 2초를 할 거였으면 0.67초만 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 쪽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 폭이 이게 약간 각도 때문에 별로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이 폭이 바뀌어요. 이 코너에서 폭이 살짝 바뀝니다. 라인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돌면 이 바깥쪽이 또 방호벽이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런오프가 없죠. 여기에서 밀어붙일 때 과연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해서 추월 시도를 해야 되고, 여기 브레이킹 실패하는 차들 좀 있겠죠. 올해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워낙 스트레이트 이거 길기 때문에 그래도 브레이크 실패하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월 시도를 하느라 에너지 충전 안 하고 좀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또 트랙 벗어나는 차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두 코너에서는 라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빠져나올 때 이 코너까지는 속도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라인이 중요한 마지막 두 코너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17, 18, 19번 코너 피니시 라인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17, 18, 19번 코너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이 17번 코너 돌면서 P2로 들어갈 때 여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는 라인에서 쑥 들어가 버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폭이 충분한 피스트레이트를 위해 충분한 폭으로 확보가 되면서 피스트레이트 진입하기 때문에 이 19번 코너에서는 사실상 직선처럼 가속을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모드는 직선으로 접어든 다음에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 정보를 또 구체적으로 숫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12km 되겠고요.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3개, 코너의 개수는 19개입니다. DRS 존도 옛날에 3개였죠. 스트레이트 모드 존 개수는 똑같습니다. 길이는 확실히 늘어났고요. 높이 변화는 3.53m. 이거 한 7m, 10m 있어도 높이 변화 별로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53m면은 거의 평지라서 높이 변화의 느낌이 없는,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는 느낌이 있지만, 섹터 2에 갑자기 높이 변화 있는 곳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고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되는 구간 섹터 2 후반부에 있습니다. 레이스 랩은 57랩 달리게 되겠고요. 랩 레코드는 1분 29초 708, 트랙 레코드는 레이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세션에서 기록된 최고의 기록 역시 베르스타펜이 지난해 1분 26초 204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서킷의 특징. 마이애미 하드락 스타디움, 플로리다 말린스. 요새 NFL 보시는 분들 좀 많아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플로리다 말린스의 홈구장 주변에 건설된 비상설 서킷입니다. 스트리트 서킷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시가지는 아니에요. 시가지는 확실히 아닙니다. 네, 우리말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스트리트인데 시가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긴 또 공원 서킷도 아니고, 시가지 같은 구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시가지는 아닙니다.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상설 서킷 아니고 비상설 서킷입니다. 마이애미 하드락 스타디움이 요렇게럼 생겼고, 그 안에 미식축구하는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건물들, 가건물 세워놓고 저거를 이제 패독처럼 사용을 합니다. 건물 안에도 뭐가 있고 이렇게 잔디밭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인기 없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트랙 높이 변화가 거의 없죠. 트랙 높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 높은 서킷들의 공통점, 트랙 높이 변화가 많다. 그게 아니려면 뭔가 있어야죠.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극단적으로 뭐 한쪽으로 치우친 성능이나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셋업을 요구할 만한 특징이 많지 않은,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살짝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긴 가속 구간도 있고 해서요.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게 써놨는데 지극히 평범한 서킷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부정적인 느낌으로 갈까봐 이렇게 늘어 쓴 거예요. 네, 지극히 평범한 서킷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게 썼지만. 아, 예, 예.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마이애미 돌핀스 말고 제가 딴 얘기를 했나요? 설마 플로리다 마린스라 그랬나요? 내가 뭐라 그랬지? 제가 뭐라 그랬는지 저는 여태 마이애미 돌핀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했는데 여러분의 뇌를 레드선을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네. 어, 이런. 네. 저는 계속 마이애미 돌핀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뇌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섹터 2, 3에 제법 긴 가속 구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새는 이런 마이애미처럼 특징이 부족하다 그러면 최소한 긴 가속 구간이라도 예,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 리어 라이트. 이거 저 빛 라이트 말고 오른쪽 라이트입니다. 오른쪽 뒷 타이어가 살짝쿵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살짝쿵이고요. 그것도 타이어 부하가 전반적으로 적은 서킷입니다. 그 추월 포인트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변수는 굉장히 적은 서킷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안 일어났냐? 아니, 일어났죠. 서킷 특징상으로는 그렇게 변수가 많지 않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를 들어 비가 와요. 서킷 특징은 아니죠. 비가 온다. 서킷 특징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변수가 생기거나 뭐 필스탑에서 이상한 변수가 생겼다. 그것도 서킷 특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 그랑프리 피렐리 프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징이 없는 서킷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1, 2, 3, 4, 5 중에 삼삼합니다. 삼삼하죠. 치우침이 없어요. 예, 거의 예, 4서 3경 중에 4서 5경 중에 중용을 떠오르게 하는 예, 여기에선 1로든 5로든 치우치지 않고 3으로 딱 맞춰집니다. 딱 하나. 그래도 비상설 서킷이기 때문에 트랙 에볼루션 폭이 상당히 크다. 네, 요거 하나 빼고는 네, 특징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타이어의 부담은 어떤가? 빨간색 당연히 없고요. 네, 노란색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속 구간이 제법 있어서 리어 타이어 색깔이 조금 짙죠. 네, 오른쪽 뒤가 아주 살짝 횡방향, 옆방향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처음에 이 서킷의 레이아웃만 보고 2024년까지 C2, 3, 4를 썼죠.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2025년 지난해부터 C3, 4, 5로 바꿨는데 지난해도 레이스는 원스탑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곳에서 C2, 3, 4를 썼었던 거군요.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제 지나고 나서는 참 말하기 쉬워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자,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요한 게 제법 많습니다. 우선 하스와 캐딜락의 2026 시즌 첫 번째 홈 그랑프리. 이 친구들은 홈 그랑프리가 많아요. 홈 그랑프리가 없는 팀도 있는데 야, 이걸 3번씩이나 홈 그랑프리를 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에는 요거 하나예요. 하반기에 2번 있죠. 자, 시즌 처음으로 상설 서킷이 아닌 곳에서 치러지는 AFC, 예, 아시아 풋볼 챔피언십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얼터너티브 폼의 컴피티션입니다. 예, 그래서 스프린트 주말인데 중국에서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설이잖아요. 상설은 용서가 돼요. 그래도 예, 표준적인 면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특징이 적어서 그렇지 전혀 표준은 아니에요. 마이애미는 전혀 표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프린트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 프랙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랙티스 한 번 하고 비상설에서 스프린트 주말 가는 겁니다. 어이쿠. 다음 다수의 규정 조정 있었죠. 지난주
방송에 제가 뉴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펼쳐지는 첫 그랑프리입니다. 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에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꽃가루에 시달리면서 지금 뇌가 거의 다 썩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다수의 규정 조정 이후 펼쳐지는 첫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킷 이야기 잠깐 했는데, 잠깐은 아니고 오늘의 메인 컨텐츠이기도 하죠.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에서 새로운 규정 2026 시즌에 이런 충전량이 너무나 소중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마이애미는 중간보다는 조금 에너지 관리 부담이 있는 편이에요. 1등, 2등이 호주와 일본이었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아니고요. 호주와 일본만큼 시달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이 있고 두 개의 긴 가속 구간이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것 때문에, 이번에 약간의 휴식기 동안 바뀐 것 때문에 그나마 이런 충전에 소모되는 시간이나 리프트 앤 코스트의 양이나 또 이제 슈퍼 클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이 충전에 쏟는 시간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사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4분의 1이면.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3분의 1로는 줄어들 것이다. 즉 무조건 절반 이상으로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에 에너지를 왕창 채울 수 있고 또 슈퍼 클리핑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앤 코스트를 덜 해도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충전량 자체도 줄여놨고, 그 다음에 가속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도 조금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전에 시간을 쓰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랩타임은 느려지죠. 랩타임은 많이 느려질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런 캘린더에서는 2026 시즌 같은 캘린더에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 같은 곳에 심지어 스프린트가 편성된 AFC 주말에 업그레이드 투입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는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 그럼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나요? 캐나다죠. 다음 거기는 좀 더 표준과 거리가 먼 서킷이죠. 마이애미보다 좀 더 표준과 거리가 멀고 심지어 그것도 스프린트가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까지 또 2주를 쉬어서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럼 캐나다까지 꾹 참고 그 다음 경기 하면 안 되나요? 모나코죠. 자, 모나코에 업그레이드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죠. 그러면 앞에도 몇 주를 쉬었고 뒤에도 한동안 뭐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마이애미 그랑프리에 대규모 업그레이드 투입이 되는 겁니다. 페라리는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팀들도 많은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고 있고요. 맥라렌도 완전히 B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B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불 같은 경우에도 레드불과 페라리는 이악물고 비공개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레드불이 실버스톤이고 페라리가 몬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찍혔죠. 아무리 이악물고 해도 찍습니다. 네,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 했고, 레드불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리어윙, 플립플랍, 마카레나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얘기 들었던, 그러나 다들 마카레나라고 부르는 그 페라리식의 리어윙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더 크게 벌어지는 리어윙을 레드불이 실버스톤에서 테스트를 했던 것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페라리 보고 따라했냐라고 했는데, 이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사실 지난해 여름에 FIA에 다 문의하고 승인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부터 개발을 하고 있던 파츠를 이제 실물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버스톤에서 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페라리보다 먼저 한 거냐? 아니죠. 페라리는 그것보다 한 달 정도 먼저 FI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오는데, 그런 리어윙이 눈에 띄겠지만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많은 파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금요일 밤 지나서 토요일 네, 오전 0시 45분 쿠팡 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규정도 이번에 다수 조정이 있었고요. 업그레이드도 많이 투입되고 안 그래도 2026 시즌 프랙티스 많이 뛰어야 셋업을 잡잖아요. 프랙티스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게 완전히 확실해진 2026 시즌. 프랙티스 60분으로는 모자르다. 90분 뒤로 밀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 당기자 해서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원래보다 끝나는 시간은 똑같게. 이런 거는 규정에 있나요? 아니죠. 레이스 디렉터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권한은 있어요. 레이스 디렉터가 하자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옆에서 하자 그랬겠죠. 본인의 의사라기보다.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 명이 했지 않을까 싶어요. 90분 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1 1시간 반 동안 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프랙티스 1을 90분 동안 하면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합친 거보다 길어요. 스프린트 퀄리파잉 44분이죠. 스프린트 30분 안에 끝나죠. 그 합치면 74분인데 90분을 프랙티스를 합니다. 다음 첫 번째 ADUO 기준 계산 전 마지막 그랑프리. 이것도 번역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ADUO는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누구한테 누구 기준을 이걸 정하는데 쟤네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기준 계산 전 마지막 이벤트가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라 과연 이 영향을 받으려면 추가 개발 횟수가 영향을 주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당장 뭐 올 여름에 영향 주기에는 너무 촉박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F1은 10년을 보는 스포츠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 소중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요? 프랙티스 1 원래 1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죠. 이런 요즘 프랙티스 1은 다 30분 타이밍에 시작합니다. 맺죠. 네. 그래서 1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땡겼기 때문에 1시 정각입니다. 오전 1시고요. 오전 1시, 오전이라고 써 있어서 낮 시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극장에서 영화 보실 때 25시 그겁니다. 자정 지나서. 자, 그리고 스프린트 퀄리파잉이 오전 5시 30분. 스프린트도 어쩌다 보니 프랙티스 1과 시간이 같아졌고요. 퀄리파잉도 오전 5시. 레이스가 무려 5월 4일 월요일 한국 시간 기준 오전 5시인데요. 차라리 낫다. 네. 오전 5시면 일찍 일어나서 딱 보고 출근할 수 있죠. 물론 5월 4일에 또 대체 휴일로 잡거나 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5일이랑 징검달이라 대체 휴일인 곳이 꽤 있죠. 5월 4일이. 없는 곳도 있으시겠지만 없는 곳일 경우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쿠팡 플레이 방송 시간은 어떤가? 네, 이렇습니다. 0시 45분이 두 번 있죠. 프랙티스 1과 스프린트는 조금 늦게 자면은 쉽게 볼 수 있고요.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퀄리파잉 시간이 좀 문제고 레이스는 일찍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네, 5월 4일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안 자고 버틸 수도 있죠. 네, 가능은 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거 네 맘대로 쓴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죠? 자, 쿠팡 플레이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현재 챔피언십 선두 네,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의 모습이 F1 마이애미 그랑프리 프랙티스 1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의 광고 이미지에 나와 있고요. 역시 안토넬리가 차 타고 달리는 모습이 퀄리파잉과 레이스 홍보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이애미 그랑프리 프리뷰였습니다.